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 제74강 박정희의 거짓말, 한강의 기적.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베를 감동시키는 교육방송 닥터강의 다시 듣는 한국현대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본 방송은 박세길의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와 서울대학교 출판부의 한국사 특강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오늘도 닥터강 강명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간 왜 이렇게 바쁘셨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네. 이제 생계가 학원 강사다 보니까 우리 네네. 학생들 그 중간고사 좀 네. 준비를 해야 되죠. 그죠. 아직도 시험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전만 최근에는 그 어린이날은 네. 어린이날 전에 이제 시험이 다 끝났어요. 네네. 그런데 일부 학교가 어린이날을 껴서 잔인하다. 그렇죠. 물론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어린이는 아니지만 네네. 그 법률상 보통 14세까지가 이제 어린이로 그렇죠. 되는데 잔인하네요. 아니 그리고 또 어린이날 이번에는 특히 황금 주말 뭐 이렇게 끼어서요. 그렇죠. 관광 주간이죠 또. 네, 굉장히 좀 많이 또 가족끼리 여행 가고 이런 집도 많았는데 맞습니다. 거기에 또 중간고사 끼었으면 참 억울했을 것 같아요. 날씨도 너무 좋았는데. 그나마 지금 시험이라도 좀 잘 봐서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 친구들은 그래도 좀 괜찮을 텐데 네. 원래 시험이라는 게 원래 노력한 만큼 절대로 안 나오죠 결과가. 우리 그렇죠. 제가 가르치는 저와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좀 잘 본 친구들도 있지만 네, 못 본 친구들도 있어요. 네네. 그 친구들에게 뭐 시험은 별거 아니죠 사실. 맞아요. 우리 살아갈 인생에 비하면 시험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네네. 한 장면 정도니까 시험 결과에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좀 5월은 좀 건강하게. 그렇죠. 가정의 날이니까요. 예. 가족들과 또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정의 달에 보내드리는 우리 다드싸. 오늘의 역사 어떤 것 좀 살펴봐야 할까요? 예, 오늘의 역사 1982년 네. 5월 7일 네, 이철이 장영자라는 두 부부가 네, 두 부부는 아니죠. 한 부부죠. 네네. 외국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날입니다. 이게 그냥 뭐 외국환 관리법 어쨌건 뭐 법률을 위반한 것이니까 화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오늘의 역사로 다뤄볼 만큼 굉장히 큰 일이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잠시 후에 뭐 역사 데자뷰 시간에서도 네네네. 이런 권력형 비리라든가 네. 권력을 빙자해서 대규모 막대한 양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권력층에게 로비를 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네. 이철이 장영자의 그 어음 사기 사건, 외국환 관리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는데요. 이 사람들의 어음 사기 사건이 그 전두환 정권의 최대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장 더러운 이런 모습을 예. 제대로 이제 드러내준 그런 사건이었다. 이게 뭐 규모가 굉장히 컸나요? 규모가 2천억 원대. 이 한 부부가 예. 2천억 원을?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1982년이었으니까요. 요때가 이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네. 저는 태어나기도 전에. 예, 저학년 때인데 이때 제가 이제 짜장면이죠? 네. 짜장면을 먹어본 게 이제 뭐 이렇게 흔치 않은 기회예요. 네네. 이게 이제 무슨 뭐 졸업식 옛날에 날이거나 그랬죠. 뭐 이럴 때 보는데 그때 짜장면 값이 400원 혹은 450원 할 때입니다. 그럼 그러면 2천억이다. 그럼 거의 조 단위 수준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짜장면이 한 5,000원 하죠? 네네. 그러면 이게 10배라고 하면 2천억에 10배면 2조 원 정도의 거죠. 어음 사기 사건. 와, 이게 네. 어떻게, 이게 정확하게는 뭐 어떤 사기 사건인가요? 어음 사기 사건이라는 게? 이 남편인 이철이하고 네. 부인인 장영자가 고위 친구와의 긴밀한 관계. 나 이 사람하고 친해. 이렇게 과시하면서 기업 자금 지원의 대가로 지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어음을 발행을 합니다. 어음이라는 건 사실 그냥 종이 조각인 그렇죠? 거잖아요. 외상이죠. 네네네. 결국에는. 예. 그래서 이것을 사채 시장에 유통을 시키는 거죠. 어음 깡이라고 하는 거죠. 그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을 사채 시장에. 예. 2천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는 거죠. 야, 아니 근데 이게 2천억 원 정도의 규모면 정말 그때 당시 경제 규모에서는 정말 국가 경제가 휘청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1982년이면은요, 보통 공장, 네.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공장의 노동자로, 이제 봉제 네. 공장의 노동자로 있었는데, 제가 기억을 하는데, 월급 봉투, 월급 명세서를 본 네. 적이 있어요. 네. 아버님 월급이 기억이 납니다. 네. 저희 아버님 월급이 약 10만원에서, 헐, 네. 예. 아버님이 그때는 좀 숙련된 기술자였거든요. 네네. 미싱사. 근데 미싱사도 좀 반장급. 예. 미싱사를 오야미싱이라고 그래요. 오야미싱사라고. 근데 일본 용어로, 예. 오야미싱사가 25만원에서 30만원 받을 때. 그리고 아버님이 그때 양복을 좀 해 입으셨을 때, 네네. 아버님이 이제 되게 좀 일이 잘 됐을 때가 있었어요. 네네. 그때 양복 한 벌이 한 20만원에서 30만원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네네. 지금 아시겠죠? 2천억이라는 게 지금 2조 원 그 이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요때 은행장 2명이 구속이 됩니다. 네. 기업인이 32명이 구속이 됐죠. 아니, 근데 문득 좀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것이요. 예.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기꾼이라고 해도, 어떤 기반도 없는 이 부부가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거의 또 국고가 거의 휘청할 정도의 사기를 치기는 어렵단 말이죠. 이게 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까지 스케일 큰 사기를 친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철이하고 장영자를 알아봐야 네네. 되는데요. 여기서는 거의 이제 한 집안의 족보가 좀 드러나는데, 네네. 먼저 이철이. 이철이는 1923년, 일제 강점기, 예. 청주 출신입니다. 네. 이 사람은, 조선경비사관학교, 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 2기 졸업생인데요. 네네. 요 2기 졸업생 하면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박정희. 그렇죠. 네. 박정희입니다. 사관학교 같이 이제 동기 출신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규동도 동기예요. 이 이 박정희하고 이규동은 바로 이제 만주 군관학교 네네. 출신이죠. 네. 예. 그래서 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 2기로 졸업을 하고요. 이철이는 그러니까 박정희, 유신의 심장 박정희와 네. 육군사관학교 동기가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서 박정희도 늦게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간 거죠. 네네. 이철이도 늦게 들어간 거예요. 그럼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예. 그러니까 이철이가 23년생이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1917년생이니까 5살 정도 후배다라고 네네.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HID 방첩 첩보부대.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기무사령부 네. 뭐 이런 데겠죠. 그때 잘 나가던 사람들은 다 방첩, 정보, 이런 쪽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육군소장으로 예편을 합니다. 네. 그리고 중앙정보부에서 해외정보국장. 역시 또 정보. 예. 정보 그리고 통이네요. 나서 중앙정보부 차장을 지내요. 그러니까 권력의 핵심 중의 핵심, 네. 측근 중의 측근, 실세 중의 실세다라고 네네.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대통령의 동기고. 네. 예, 이러고 나서 유신이 선포가 되면서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유정회라고 네. 하는 유신정회라고 하는 유정회 출신의 국회의원이 되는데요. 요때 장영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장영자는 전라남도 목포 출신이고요. 네. 194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철이가 23년생, 그다음에 장영자가 44년생. 21살 차이죠. 어머나. 예. 어떻게 21살 어린, 참, 대단하네요. 예. 요렇게 이제 되었는데, 이 장영자는, 집이 좀 넉넉한. 그래서, 이제 고모부가, 목포에서 큰 대형 인쇄소를 경영하던 차보륜이라는 사람이에요. 네네. 이 차보륜이라는 사람은 광복 후에 한민당, 친일정당 한민당의 목포지구당 위원장을 지낸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상당한 재력가면서 네. 지역 정계라든가 지역 재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고요. 네.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의 첫 번째 아내 네. 였었던 차용애 씨가 네. 차용애 씨가 장영자의 고종 사촌 언니가 되는 거죠. 사촌 언니. 예. 이렇게 그렇군요. 되는 거죠. 왜냐면 전두환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목포 출신이고 그러니까 지역 유지. 그렇죠. 그쪽에서 이렇게 혼맥을 통해서 인맥이 있었던 거죠.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개성여고를 졸업을 하고 숙명여대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나름 재원이에요. 이게 예. 똑똑한. 예. 숙명여대에서 5월의 여왕 메이킨으로 뽑힐 정도로 미모가 출중했군요. 예, 뛰어난 미모. 아니 그럼요. 예. 그렇게 돈이 많은 집에 예. 학벌도 뛰어나요. 예. 거기에다 미모까지 있습니다. 어린 친구예요. 이런 친구가 뭐하러 21살이나 많은
아저씨와 결혼을 사랑했을까요? 21살이면은 뭐 그 당시에 뭐 이제 그 이철희 씨가 뭐 국회의원이었기도 했지만 네네. 뭐 권력도 있었고 지금 네. 봐도 뭐 그렇게 뭐 못난 얼굴도 아니고 좀 훤칠한 편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참 이해가 안 가네요. 21살이나 어린 참. 그 사랑이라는 거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게 이성과는 좀 그런가요? 하여튼 네, 이렇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예. 하여튼 79년에 네네. 79년에 이철이하고 장영자가 만나게 됩니다. 네, 국회의원 이철희 씨가 국회의원이던 그렇죠. 시절에. 예. 그러고 나서 1982년 결혼을 하게 되지요. 결혼을 하는데 요즘 뭐 연예인 결혼은 저리 가라 네. 할 정도 초호화의 결혼식을 합니다. 오. 요즘 뭐 결혼한다라고 하면 뭐 그 장충동 밑에 있는 그 삼성그룹 계열의 호텔이 있죠. S호텔, 네. S호텔 영빈관에서 한다거나 네, 뭐 네. 이러는데 장충동에 그 당시 남산 밑에 사파리 클럽이라고 하는 최상류층의 그 사교 클럽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정재계 군 인사를 쫙 모아놓고 나서 결혼을 해가지고요.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군요. 그렇죠. 연예인 결혼은 아무것도 아니죠. 장동건 고소영 결혼식 못지않은 그보다 예. 또 더 엄청난 결혼식 뭐 대서특필 기사가 그렇죠. 났겠군요. 그러니까 이철이하고 장영자의 인맥이라고 하는 게 이야, 대단한 장난이 거겠죠. 없겠네요. 그러니까 네. 이런 2천억 원대의 사기가 가능했었다는 네. 거죠. 일단은 뭐 군 인맥 그때가 군 인맥이 다 쥐고 있던 때였고 거기다 이제 국회의원이고 대통령과 동기고 예. 뭐 이런 사람이고 그것도 재력이 있는 집의 딸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근데 단지 이 장영자 씨가 이철희 씨의 와이프로서만 뭐 아무것도 모른 채로 흘러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 어음 사기 사건을 일으켰을 때가 1982년이니까 네. 이게 박정희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때죠. 아 그러네요. 전두환 전두환 정부 때죠. 시절이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규동과 이규광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네. 이규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이철희, 그다음에 네. 박정희와 동기. 조선 경비사관학교의 동기죠. 네네. 이규동의 딸이 이순자입니다. 아. 이순자의 남편이 전두환이죠. 예. 그러니까 전두환 씨의 이 장인이죠, 장인.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봉천군관학교 그러니까 그 박정희와 함께 일본군 출신이죠. 네네. 그래서 만주국 육군본부 격리감 준장 별을 단 거죠. 네네. 최고위급 친일 장교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육군 준장으로 뭐 이렇게 하다가 대한노인회 뭐 이렇게 있었고요. 그때 1960년대 네. 사위였었던 전두환이 네. 이규동의 직속 부하였어요. 아. 예. 직속 부하와 자신의 딸을 엮어준 거네요? 그렇다기보다는 그 부인이었던 이순자가 예. 전두환을 좋아했던 거죠. 그래요? 예. 그랬군요. 예. 차녀의 둘째였던 이순자가 전두환을 마음에 들어하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거고요. 네. 전두환은 대한민국 12대 대통령을 했는데 네. 이규동의 동생 이규광. 예. 네. 또 육사 3기 졸업생입니다. 그 별을 달고 그래, 예편을 아니네요. 하고죠. 예. 예. 그다음에 이규광의 아내 장성희가 바로 장영자의 언니가 된다고 그랬죠. 아. 예. 야, 아주 복잡한 혼맥이네요. 자기들끼리 그냥 엮여서.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규동은 결국에는 대한노인회장 뭐 이런 걸 지내고요. 네. 이규광? 대전 국립현충원 장군묘역에 안장이 되어 있고요. 그의 동생 이규광. 현충원에. 예. 예. 이규광도 육사 출신입니다. 예. 그리고 5.16 군사정변에 가담하기도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전두환의 처속부가 되는 거죠. 네네. 육군 5군단 부군단장을 지내다가 예편을 하게 되고요. 네. 이 사람도 정보부대 출신이에요. 참. 예. 그래서 이규동, 이규광, 이철이가 어찌 보면 전두환의 후견인.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전두환은 되게 젊은 장교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가 죽었다 하더라도 박정희의 인맥, 박정희의 부하들, 그러니까 혁명 세력이 아직도 존재했었던 네네. 시절이죠. 그러니까 이규광 그다음에 이규동, 그다음에 네. 이철이가 군 출신이고, 네. 그다음에 또 박정희와의 동기니까 네. 그 군대에서의 군부 내에서의 그 반 전두환 세력
억누르고 수습하는데 결정적. 그다음에 또 정보부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빨랐겠죠.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자기들끼리 다 해먹었군요. 예. 근데 정말 해먹은 게 권력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돈까지 사기까지 일으키면서 국가의 이 국고를 탕진하는데 이들이 똘똘 뭉쳐서 해먹었다는 게 좀 중요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장영자가 구속이 됐다가 그다음에 또 사면이 돼서 그러니까 그 가석방 돼서 나오고요. 사면이 아니고 가석방 돼서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94년에 100억 원대 이상, 140억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100억 원대의 어음 사기 사건을 또 일으켜요. 한 번 걸려서 들어가서 형을 살았는데 가석방이 돼서 나오고 나서 다시 또 그렇죠. 똑같은 어음 사기 사건을. 예. 그리고 나서 또 나옵니다. 네. 나오는데 요때 이제 8.15 특사로 나와요. 요새 특사가 말이 많죠. 특별사면. 그러고 나서 220억 원대의 국권.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지폐가 이제 신권에서 국권에서 신권으로 바뀌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러는 거죠. 그 정재계 고위 권력층에 네. 비자금이 있는데 이게 신권화폐로 바뀌면서 국권을 신권으로 바꾸지 못했다. 왜냐면 자금이 노출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 불법 이 비자금을 싼 값에 할인해서 바꿔줄 테니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와, 이 정도면 진짜 너무 대놓고 범죄자들인데요. 이건 특사하고 사면해줄 상황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계속해서 재범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때 한 30여 명 대통령 차삼천부터 해가지고 뭐 30명이 주르륵 쭉쭉 구속이 됐고 네네. 이런 일이 있었고요. 하여튼 참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영자는 자신은 억울하다. 자기는 희생양이다. 자기는 몸통이다. 네. 몸통이 아니다. 깃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 사람이 장영자 씨가 한 유명한 말이 경제는 유통이다. 사기로 유통을 하진 않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장영자 이철이의 그 희대 어음 사기 사건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금융실명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랬군요.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참 일제시대 때 나라 주권을 팔아먹는 그 친일파에 이어서 나라의 국호까지 이렇게 사기를 쳐서 거하게 팔아치우는 이런 매국노들이 아직까지도 근데 이런 분들이 그냥 그 이후에 후손들이 또 여전히 떵떵거리고 잘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실제로 그 전두환 같은 경우에 전두환의 친인척들 이규동이라든가 이규광 같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박정희 시절에는 그렇게 큰 재산을 축적하진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순자하고 전두환하고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데. 네네. 전두환은 이제 가난한 초급 장교예요. 네. 장교인데 이순자 씨가 맹장 수술에 걸립니다. 맹장 수술을 하게 돼요. 근데 요즘만 하더라도 맹장 수술은 되게 간단한 거고 네. 지금 그때도 지금 그러니까 어려운 수술은 아니었지만 네네. 병간호를 좀 해야 되는데 병간호 하면 우리 병원에 가면 병문안 가면 보통 이제 주스 같은 거. 네네. 그거 살 돈이 없어서 전두환이. 되게 쩔쩔맸었다. 라는 일화가 남겨져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전두환의 형편이 그렇게 어려웠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순자 같은 경우도 그 남편을 따라서 이사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군인들이 전출과 전입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미용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미용실을 차려서 남편 뒷바라지라고 생계를 꾸렸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두환은 원래부터 되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순자도 되게 넉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네. 그런데 나중에 갑자기 이렇게 재산을 축적한. 네. 라고 하는 거죠. 어디서 났겠습니까? 그 그렇죠. 재산이. 예. 이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성완종 스캔들도 그렇고 네네. 이런 대통령의 대선 자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언론에 나고 하니까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 때는 전두환 때는 좀 깨끗하지 않았느냐. 이런 게 뉴스에 안 나오지 않았느냐. 이거는 오해죠, 사실은. 그때는 그렇죠. 그런 사건들이 네. 더군다나 대통령의 친인척에 관련된 비리가 네. 신문에 네. 뉴스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네. 너무 힘든 때였죠. 다 언론 통제가 됐으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터졌던 희대의 사기극인 장영자 이철이 부부의 어음 사기 사건은 그만큼 스케일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렇죠. 도저히 보도를 이게 터트리지 않고서는 나라가 정말 휘청할 수준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참 대단하네요. 두 부부.
네, 오늘의 역사로 희대의 이 어음 사기 사건, 장영자, 이철희 부부의 스토리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본편 74강 함께 보실까요?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제 74강 박정희의 거짓말, 한강의 기적 편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 박정희 정부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박정희를 독재 정권을 욕하면서도 그래도 경제 발전만큼은 높이 쳐줘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야당 정치인 네네. 박정희 유신 독재를 반대하고 네. 그리고 또 그 당시 핍박받았던 네. 정치인들이 네. 국립현충원에 가서 네. 박정희 네. 묘소에 참배라는 일이 네.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예우를 갖추는 것은 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치적에 대해서 네. 그다음에 또 그 과오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를 한 표 더 얻기 위해서 네. 시류에 편승하기 위한 그런 행동들은 네. 역사의 무지에서 나오는 잘못된 네. 행동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네. 박정희 경제개발의 네. 후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네. 하는 거죠. 박정희 정부의 치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경제정책,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죠. 예. 네. 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은 네. 독창적인 건 아니고요. 이건 베낀 겁니다, 사실은. 아, 어디에서 베껴온 거예요? 라인강의 기적. 독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2차 대전의 그 패전국이었던 네. 독일이 네. 그 잿더미에서 수십 년 동안 걸쳐서 그 비약적인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어온 것을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 잿더미가 되니까요. 거기서 좀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다. 뭐 이런 일종의 좀 뭐랄까요, 좀 치아나 예. 축하의 의미, 뭐 잘했다, 약간 격려의 의미 이런 것도 담겨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사실 그것도 대단하긴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한강의 기적이 아무것도 없던 데서 무언가를 만들어낸 거니까 사실 어떤 걸 만들어내도 대단하다라고 평가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견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통계 자료의 네. 수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한국 전쟁 그다음에 또 5.16 군사정변, 네. 5.16 혁명이라고 하죠. 네. 일부는 5.16 군사 반란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2010년까지 네. 50년, 60년이 지났는데 네, 네. 그 당시에는 국내 총생산이 제로였는데 0에 가까웠는데 네. 빵에 가까웠는데 1조 달러가 네. 넘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몇 배입니까, 이게? 네, 네. 몇 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00원을 벌다가 200원을 벌면 네. 2배가 는 거죠? 네, 네. 200%의 증가율을 그쵸. 갖고 있는 거예요. 네. 100% 이상 성장한 예, 거죠? 예, 예. 그런데 100만 원을 벌다가 10,000원을 벌게 되면 더 많이 번 거죠. 100만 원을 벌다가 10,000원이요? 100만 원을 벌다가 10만 원을 벌게 되면 아까는 100원에서 100원, 200원을 벌게 되는 거니까 100만 네. 원을 더 벌게 되는 거죠. 네네. 근데 100만 원에서 10만 원이면 액수는 더 많이 벌게 되었는데 또 불구하고 100원에서 10만 원이요? 100만 원에서 10만 원? 그러니까 네. 제가 좀 말씀 좀 헷갈리게 했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100원을 벌던 사람이 네. 100원을 더 벌어서 200원을 벌게 되면 네. 그러면 소득이 원래 100원에서 네. 100원이 늘었으니까 2배가 증가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 200%가 성장했다. 네. 전년 대비 뭐 이렇게 얘기할 네. 수 있는데 그러면 또 다른 예로 100만 원을 벌던 사람이 네. 10만 원을 더 벌어서 110만 원을 벌게 되면 예.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벌게 된 거죠. 그렇죠. 하지만 예. 10% 성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퍼센테이지 성장률로 따지면 적은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100만 원을 벌다가 11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100만 원을 벌다가 12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저는 적게 성장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 지표하고 통계 그 주관적 지표 그러니까 네. 그 정률적인 그러니까 비율과 그다음에 또 정량적인 양과 네. 이것을 어떻게 잘 적절하게 조화시켜서 보느냐. 그다음에 또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의 과정, 네. 수준하고 그 주변의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의 경제 발전 수준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그것도 다른 시기에 비해서 그 시기가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직접 좀 객관적인 수치로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때 네. 그 경제 용어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네. 두 가지만 알아볼까요? 네. 이제 GDP. 아, 그죠. GDP, 예. GNP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배우죠. 예. 예전에는 GNP가 많이 쓰였었는데 이제 국제 해외 여러 나라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네. GNP보다는 GDP를 많이 쓰게 되고요. 네네. 최근에는 GNI라는 걸 많이 쓰게 되는데 네네. 그러면 GDP하고 GNI를 좀 알아볼게요. 네. GDP라고 하는 건 Gross Domestic Product. 그래서 네. 국내 총 생산이에요. 네, 국내에서 총 얼마나 많이 그렇죠. 생산을 했냐. 한 해 동안 국가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시장 가치 총합을 네네. GDP라고 하고 네. GNI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의 국민이 국내 그다음에 국외에서 생산 활동을 통해서 획득한 소득의 총합. 근데 국외까지 포함을 한다는 그렇죠.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GDP는 한 국가 안에서 생산된 가치. 네. 그다음에 GNI는 국외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생산량, 네. 실질적인 구매력을 네. 반영하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네. 여기에는 우리 이제 국제시장에서 나왔었던 서독의 광부를 파견하고 간호사, 그때는 간호원이었지. 간호원을 네네. 파견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중동에 네. 우리 근로자, 노동자들을 네, 네, 파견했던 네.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네. 예,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래서 1962년부터 5년 단위로 네. 경제개발 계획이 이뤄내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발전하게 됐다. 네.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박정희 치적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입안했었던 거고 계획을 잡았었던 건 바로 장면 정부 시절이고요. 네, 박정희 정부가 쿠데타로 무너뜨린 그 정부에서 만들어놨던 계획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핵심 실무, 핵심 담당자가 바로 우리 장준하 선생님이었다라는 네,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죠.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네. 우리가 보통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네 마리의 용이라고 네. 합니다. 아시아의 네 마리의 그렇죠. 용이라고 부르죠.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서 근대화에 성장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한 동아시아의 네 국가. 네. 대한민국, 홍콩, 싱가포르, 중화민국. 이렇게 되는 거죠. 중화민국, 네. 대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만. 네네.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홍콩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경우죠. 네. 특수한 경우고, 이제, 대만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네. 그 다음에 또, 자유중국이라고 해요. 차이니즈 타이페이라고 하죠. 대만. 그 다음에 또 홍콩. 그 다음에 네. 싱가포르.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랑 많이 이제 비교가 되죠. 네. 리ኳ뉴 그 총통이, 독재로 했는데 경제 발전시키지 않았느냐. 네네네. 그러니까 독재 약간 민주주의 약간 훼손하긴 했지만 경제 발전했으므로 됐다.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얼마 전에 이제 장례식도 직접 다녀오시고 했죠. 그렇죠. 네. 그럼 예.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얼마나 정말 성장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나 아까 GDP, GNA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 수치상으로 정말 그 당시에 우리가 많이 성장을 하긴 했는지 경제협력 5개년 개발로 엄청난 성장을 했다. 예. 그러니까 독재 따윈 눈 감아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과연 옳은 것인지 짚어봐야겠습니다. 예.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마리의 용. 네. 그러니까 이제 싱가포르, 네. 홍콩, 대만, 대한민국에서 경제 성장률이 가장 떨어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독재를 했어도 비효율적인 독재를 했다는 거죠. 아니 한강의 기적이라면서요. 기적이 이렇게 약해가지고 돼요? 세계의 어떤 나라도 아니고 아시아에서도 1등 정도도 아니고 꼴찌란 말이에요. 네 국가 중에 꼴찌. 그렇죠. 예. 그러면은 박정희 씨 재임 기간. 네네. 네, 뭐라 그럴까요? 1인당 GDP 순위를 이제 보면 1인당 GDP 순위가 네. 1960년 그러니까 4.19 네. 됐죠.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가 71위였어요.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예, 70. 그러니까 이건 박정희랑 상관이 없죠. 네네네. 이거보다 잘해야 되는 거죠. 네네. 65년 그러니까 이제 1965년 그러니까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4년 정도 지났을 때 네네. 102위가 됩니다.
떨어진 거잖아요. 확 떨어진 거죠. 예. 31위가 떨어진 거예요. 31개. 그리고 박정희가 11.6으로 사망하죠. 네. 1979년에 64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한 이후에? 18년에 독재를 하고 나서 71위에서 64위로 7계단 상승하는데 그치죠. 그렇군요. 예, 순위만 놓고 보면 대략 약 10% 정도의 성장. 네. 그러네요. 근데 그것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면 되는데, 71등에서 102등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제자리를 복구한 거죠. 그렇죠. 거의 뭐, 떨어진 것은 훅 떨어지고, 예. 올라간 것은 별로 많이 올라가지 못했으니까요. 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일단 경제를 죽인 거죠. 누구하고 비슷한 느낌이, 예. 예,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죠? 네. 예. 근데 그분은 살리지도 못하셔가지고, 예. 아무튼, 지금 이게, 무려 뭐 한 2, 3년 이렇게 임기한 게 아니고요. 18년인가요? 이렇게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장기 독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를 만큼은 너무 좀 부끄러운 수치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순위 자체가요. 1인당 GDP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변 국가하고 비교할 때 주변 국가 이제 홍콩, 그다음에 또 일본, 그다음에 싱가포르 이런 나라랑 비교를 했어도 한 번도 GDP 순위가 이 나라들보다 다른 나라들보다 아시아 주요 나라들보다 높았던 적이 없나요? 높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대체 누구 상대로 우리가 올랐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그 말인즉슨 우리도 물론 발전을 하긴 했지만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로 발전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발전하던 때였다. 예. 1960년에 그 홍콩이 1인당 GDP 순위가 32위였어요. 일본이 30위. 그러니까 일본하고 홍콩이 비슷했죠. 그다음에 싱가포르이 36위. 네네. 대한민국이 71위. 네. 그러다가 대한민국의 순위만 말씀드릴게요. 네. 4.19 혁명에서 이제 5.16 군사반란이 일어난 해가 바로 이제 61년인데 92위. 네. 92, 그다음에 80, 89, 102위, 95위. 그렇게 계속 가다가 네. 제자리를 차지한 해가 바로 77년 정도가 돼서야 69위. 76년에 72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15년 정도가 지나니까 자기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예. 박정희가 13, 14년 동안 14년, 15년 동안은 경제를 오히려 까먹었다라는 거죠. 네. 가만히 내버려둬서 장면 정부가 원래 하려고 했던 5개년 계획을 그대로 했더라면 원래 시작했던 그 70 몇 위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한 40계단을 더 올라갈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가정이란 없긴 합니다만. 네. 그러다가 이제 79년에 64위가 됐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64위가 됐을 때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었느냐? 네. 홍콩 38위. 네. 그다음에 일본이 24위. 네. 싱가포르이 41위. 그러니까 일본하고는 거의 3배 차이 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싱가포르하고도 2배, 싱가포르하고도 이제 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50% 정도가 차이 나는. 네네. 이러한 상태다. 네. 라는 거가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요. 그리고 나서 우리 뭐 전두환도 독재는 했지만 경제를 살렸다. 네. 이런 게 있죠. 네. 전두환의 임기가 언제입니까? 88년이죠. 네. 요때가 좀 GDP 순위가 높습니다. 1인당 GDP가 49위예요. 아까 이제 박정희가 임기 말에 마지막에 64위라고 그랬죠? 네. 전두환도 마찬가지로 80년 임기 네. 첫 해 권력을 잡은 첫 해 71위로 떨어져요. 네. 그다음에 69위. 그러다가 86년에 네. 대해서 56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86년, 87년, 88년이면 아시안 게임, 올림픽. 예. 그러니까 올림픽 특수가 있었던 해예요. 그리고 그렇군요. 요때 대규모 경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강남이 개발이 되고. 네네. 그렇군요. 거품 경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건강하게 좀 서민들이 살만한 삶을 이끌어줄 수 있을 법한 그런 경제가 아니라 거품 경제가, 그리고 또 경제 특수가 몇 개 이렇게 또 사건이 있었던 그런 해였다는 거죠. 그게 그 GDP 성장이 정말 올바른 방향, 정방향으로서의 성장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때였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렇게 변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일 쇼크가 석유 파동이 2번이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웠다. 네. 이 석유파동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1973년에 그 중동에서 네. 중동 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중동 뭐 사우디라든가 그 아랍 국가들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네, 되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산유국들의 어떤 그 정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네네. 석유를 마음대로 가져갈 수가 네.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유국들이 이 석유 자원을 무기로 네. 만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석유 가격이 올라가게 돼, 폭등을 네.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이면 국내 경기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사실 네. 그때 이제 국내 경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국내만 어려운 모든 나라가 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석유파동은. 그럼 모두가 순위에는 별로 상관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죠. 다른 나라 마찬가지 조건이기 때문에. 물론 자원이 빈약한 대한민국으로서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는 있었겠죠. 네네.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 변수다라고 본 건 라고 없고요.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네. 박정희가 18년을 집권을 했다. 네. 그럼 역대 정부하고도 비교해야 되겠죠. 그렇죠. 다른 예. 정부들은 어땠나? 김영삼 정부를 제외하면 꼴찌 수준입니다. 아, 김영삼 정부가 꼴찌군요. 예, 김영삼 정부는 이제 박정희만도 못한 거죠. 아, 대단하네요. 그런데 어떻게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름을 그저 그냥 0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이다라고 붙여주는 건가요? 그렇죠. 네. 실제로 이 다른 정부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경제 무려 17년 이상을 장기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 발전의 폭이 다른 정권들, 김영삼 정부를 제외하고서는 경제 발전의 폭이 작았다. 꼴찌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1인당 GNI. 네. 이를 아까 GNI는 실질 네네. 구매력하고 이제 관계가 네. 있는데요. GNI가 박정희 시절에 한 2,000불, 그러니까 1,800불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전두환 시절에 전두환 임기 말에 네. 뭐 한 4,000불 정도. 그러다가 두 배로. 예. 네. 그러면 이제 아시안 게임 그다음에 또 88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네. 노태우 정부 시절에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요. 그러다 이제 까먹은 게 바로 이제 김영삼 정부 네. 시절이죠. 그런데 노태우 정권 시절에 그 경제가 좀 많이 성장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때보다 더 가파르게 성장했었던 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진정한 한강의 기적 이런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 무슨 기적, 경제개발 기적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대체 뭐 때문에 한강의 기적이니 뭐 경제를 발전시켜주니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주 뭐 대단한 네. 아전인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박정희 권력의 정당성을 위해서는 거짓말까지도 서슴지 않는 네.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GDP하고 대한민국의 GDP는 거의 비슷한 형태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세계 위기, 유가 네. 위기라든가 경제 위기라든가 IMF라든가 이런 네. 금융 위기가 와도 결국엔 이건 대한민국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네. 같이 어려워지는 네, 거예요. 네, 네. 더군다나 경제금융 세계 금융의 중심이라고 하는 영국이라든가 네. 그 뉴욕, 미국이라든가 하는 나라들은 더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예. 네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것으로 이제 핑계가 되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이 못하면 이게 뭐 서프라임 세계 위기라. 예. 모기지론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 박정희가 못하게 되면 뭐 오일 쇼크 2차례나 있지 않았느냐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뭐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 김대중 대통령 때는 뭐 그때 뭐 문제도 없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네. 아주 그냥 그러면서 또 잘했던 것은 잘 나갈 때는 전 세계가 다 같이 성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덕분이다라고 이제 공을 돌리는 거죠. 한강의 기적이고 나의 경제 개발 계획 덕분이다라고. 네. 예. 그러면 이제 무역 수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네. 확인하면 되겠죠. 네네.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성장했는가. 무역 수지 측면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예. 네. 박정희, 전두환, 네. 노태우 네. 때까지 무역 수지에서 흑자가 난 해가 있었을까요? 설마 그렇게 장기간인데 있었겠죠? 예, 노태우 때는 있었습니다. 좀 발전이 될 때였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노태우 때는 있었다라는 건 그 이전까지는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는 없었단 말인군요. 없다라기보다는 아주 네. 미미하게 두 번 있었습니다. 1977년. 네. 그러니까 이게 3, 40만 불 정도의 흑자. 예.
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노태우 정부 시절의 흑자도 바로 뭐냐면 노태우 정부 시절의 흑자도 전두환 정부하고 노태우 정부 임기 중간에 있었던 네. 그 시절에 있었던 올림픽 특수 그리고 삼저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저 호황. 네. 이 삼저 호황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이 삼저 호황은 저유가, 저물가, 네. 저달러.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져요. 네네. 그 다음에 물가도 안정이 되고, 물가도 낮아지고, 일단 유가, 모든 원자재 값의 기준이 되는 거죠. 유가가 하락하는 거죠. 지금 뭐 유가가 배럴당 100불, 200불까지 갔었다가 지금 최근 좀 안정되고 있죠. 네네. 그때는 배럴당 뭐 14달러, 16달러, 뭐 이렇게. 좋았을 때네요. 예. 예. 그 삼저 현상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살아났었다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전두환, 박정희, 그러니까 전두환이 네. 한 7년, 8년을 하고 박정희가 18년 동안 하면서 적자였어요. 대부분. 딱 두 해였는데 두 해 흑자였는데 흑자도 대단히 미미했던. 네. 거의 뭐 제로 포인트와 비슷한. 예. 그런 무역수지 측면에서 봐도 GDP 측면에서 봐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부끄러운 수준인데요. 오히려 뭐 무역수지 차원에서는 아예 이제 적자를 면치 못했고요. 계속해서. 예. 네. 뭐 그래서 뭐 혹자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장 이 재임 기간에 네. 발전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발전에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에 아니 경부고속도로 놨지 않느냐. 이 경부고속도로 놓으면 바로 경제가 성장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걸 통해서 뭐 버스, 트럭이 다니면서 네네. 물건을 운반하고 사람들이 다니고 하면서 그래서 발전하는 거 아니냐. 네, 라고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통 그 역대 정부의 네. 어떤 그 기간, 그 권력, 집권 기간의 네. 경제 성장을 볼 때, 집권 1년 차는 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권 1년 차의 경제 성장은 전임 정권 때. 그쵸.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집권할 때 이제 우리가 5년 단임제니까. 네네. 4년. 1년 빼고, 처음에 첫 해 빼고 4년. 그 다음에 네. 그 다음 해까지. 네네. 왜냐하면 차기 대통령이 집권을 하더라도 그 해의 경제 발전은 전임 대통령의 네. 어떤 경제 정책, 전임 그쵸. 정권의 경제 네. 정책에 의해서. 그래서 흔히들 설거지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전 정권은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때 맞은 IMF를 김대중 정권에서 그 초반에 굉장히 힘들게 IMF를 극복하는 그 설거지를 했었죠. 그런 것처럼. 예,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비교를 해도 여전히 아니 그리고요. 고속도로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고속도로 한 번 놓는데 18년이 걸리나요? 그 안에 뭐 남들처럼 5년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4년 5년 한 것도 아니고 무려 18년을 했는데 그 정권 안에서 기틀을 무슨 18년 동안 다집니까? 다져도 한 5년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한 7, 8년이면 충분히 다 잡을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틀을 다져도 몇 번은 다졌을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적자만 계속해서 봤다. 그리고 GDP나 GNA도 제대로 된 이 성장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내지 못하고 거의 꼴찌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핑계가 뭐 없지 않을까, 핑계가 될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하게 되네요. 예. 여기엔 또 중요하게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요. 네네. 1965년에 그 박정희는 김용필을 시켜가지고 네. 일본과 한일 기본조약, 한일협정을 맺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무상금으로 이제 3억 불, 그다음에 또 유상으로 2억 불, 그래서 5억 불 받고요. 민간 차관 3억 불을 받습니다. 경제 지원을 받는다는 그렇죠. 거죠. 예. 당시 대한민국의 국가 예산이 1년 예산이 약 3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 뭐 무상 3억, 유상 2억, 민간 차관 3억이니까 8억이죠. 그러니까 2배 이상. 네네. 1년 예산 2배 이상을 차관을 제공을 받는 거죠. 어. 그리고 나서 70년대, 60년대 후반, 70년대 베트남 파병하죠. 네네. 그 다음에 서독에 광부 보냈죠. 그렇죠. 간호원 보냈죠. 네네. 중동에 보냈죠. 네네. 이런 것들. 그럼 실질적으로 뭐 GDP 이런 걸로만 보기 어려울 만큼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가 훨씬 더 잡히는 것보다 더 많이 어려웠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성장을 이뤄냈다라기보다는 맞습니다. 외국에서 계속해서 달러를 벌어와서 겨우 그 정도로 유지한 거고 일본에서 우리나라 한 해 예산 2배 이상을 차관으로 가지고 와서 겨우겨우 그 정도로 유지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민주정부 10년,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10년, 네.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뭐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집권 중이니까 네네. 박근혜 정부는 뺀다 하더라도 이걸 평균을 내서 네.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와 아까 말씀드렸던 4마리 용 네네. 격차가 현저히 떨어지죠, 우리나라가 지금. 네네. 예.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예. 겁니다. 네네. 지금 뭐 대한민국의 그 경제 규모가 뭐 세계 10위권 안에 뭐 8위 뭐 이렇게 한다라고 네. 하는데 하지만 이게 실제로 기업 정경유착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해외 차관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의 특혜 네. 포항제철 네. 그다음에 또 뭡니까 경부고속도로라든가 네. 현대자동차라든가 뭐 조선소라든가 이런 걸 사면서 대기업에 엄청난 특혜가 들어가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베트남 파병할 때도 목돈을 미국으로 받죠. 네. 그리고 파병했었던 우리 젊은 군인들에게 예. 얼마를 줬습니까? 이건 대단히 미미한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거고 대일청구권 식민지 지배를 보상하는 대일청구권 네. 여기 위안부 일본군 성노예 할머님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배상금 자체도 네. 국가 차원의 배상 일본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자체가 네. 무효가 네. 없어지게 되는 거죠. 과거사를 그냥 날로 퉁쳐준 예. 그런 계기가 됐던 협정입니다. 구룡의 협정. 네, 이런 것들을 짓밟고 경제 협력을 했다고 하지만 경제 개발을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효과조차도 너무나도 미미했고 거기다가 이 모든 것들을 잃은 것도 너무나도 많은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이며 그리고 우리 역사적으로 되돌려 받았어야 할 사과며 이런 것들까지 다 없애면서 그 많은 기회들도 없애면서 예. 이게 과연 무언가가 경제뿐만이 아니라 나라가 발전을 했다고 할 수 있는지 평가를 제대로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요때 그 박정희 정부 시절에 정경유착, 그다음에 네. 또 불법 정치 자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 네. 제목만 좀 한국 알루미늄 회사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네. 굉장히 일본과 관련돼 가지고 리베이트를 받았던 거고요. 서울 지하철 차량 매입을 할 때도 대한민국의 지하철이 네. 1972년에 이제 놓게 네. 되는데요. 이 지하철 차량을 매입할 때도 리베이트를 주고받아요. 네. 대한항공을 민영화하면서 네. 비행기를 뭐 들여오고 할 때 또 리베이트 사건. 미쓰비시 일본 기업이었던 미쓰비시 네. 상사 리베이트. 전범 기업이죠. 예. 그다음에 또 이토추 상사 리베이트 사건, 세나라 자동차 사건, 사카린 밀수 사건. 사카린 밀수 사건은 삼성그룹이 네, 관계되어 네. 있는 거죠. 한일 협정 때 리베이트 받았죠. 그다음에 증권 파동, 네. 워커힐 사건, 그다음에 3분 폭리 사건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네. 그 밀가루, 설탕, 시멘트 세 가지가 다 가루 아닙니까? 네네. 이게 이제 수입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수입하는 수입업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면서 그 뒷돈으로 리베이트를 받게 되고. 예. 전부 다 정경유착으로 이게 제대로 된 경제를 이끌어 갔더라면 이런 비리 이런 것 말고요. 제대로 된 공정한 거래와 무역 이런 게 있었더라면 어쩌면 훨씬 더 그 기간 동안 건실하게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죠? 이렇게까지 무려 18년을 정말 뭐랄까 박박기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그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피를 토하며 쓰러져가고 그 노동상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던 시기에 어렵게 사실 한강의 기적이라는 게 누구의 기적인가요? 우리 국민들이 일궈낸 기적이거든요. 예. 그렇게 일궈냈는데 사실상 훨씬 더 많이 돌려받았어야 할 국민들이 정작 그 혜택을 조금도 받지 못하고 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부를 축적하며 자기들만 성장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은 아주 조금 글쎄 뭐 밥 못 먹던 것에서 밥 조금 먹게 됐다 이런 수준이라면 저들은 아주 평생 짊어지고 가도 모자랄 차고 남을 그런 부를 축적을 한 거잖아요. 예. 이게 과연 정당한 경제적 국가 경제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그 권력자들, 네. 대통령 후보들이 네. 대선 자금을 받은 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그 현대사 역사대자비에서 네. 그 찻대기 사건을 좀 말씀드릴 네, 텐데,
그래도 이때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의 찻대기는 국내 기업으로부터 찻대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정치 자금을 받죠. 박정희 정부는 국내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 기업으로부터도 이제 네. 정치 자금을 받죠. 네. 아까 쭉 얘기하신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예. 특히 이제 전범 기업으로부터 받습니다. 네. 아까 미쓰비시를 비롯해서 미쓰비시로부터 받기도 하고. 얼마나 정도를 받았냐면은요. 63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재 시가로 1조 원에 가까운 금액. 이야, 스케일 크네요. 네. 예. 100만 불 정도를 받습니다. 그 돈을 그런 기업들이, 영악한 기업들이 그냥 주지 않았을 겁니다. 대체 무엇을 약속하고 그만한 돈을 줬을까요? 그래서 국내 대규모 공사들은 다 이제 미쓰비시가 이제 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당인리 발전소. 네. 서울에 있는 네. 화력 발전소죠. 우리 국민들을 짓밟았던 전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뒷돈을 대주고 우리나라 이런 개발들을 싹쓸이해서 돈을 또 빼가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권을, 이런 걸 가능하게 했던 비리온상인 정권을 경제를 살려준 한강의 기적의 그 정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너무나도 수치스럽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박정희의 거짓말, 한강의 기적편 함께 하셨는데요. 그 어두운, 더러운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좀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디 가서 한강의 기적 이런 이야기 안 하셔야 되겠죠? 예. 네. 그러면, 마치기 전에요. 아까 잠깐 이야기해 주셨지만, 역사 데자뷰. 어떻게 보면 이 한강의 기적과 좀 연관되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참 이 정경유착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역사 데자뷰를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시죠. 찻대기 사건? 얘기해 주신다고요? 예. 찻대기. 국립국어원의 이제 홈페이지에 보면은요. 네. 찻대기라는 네. 단어가 나와 있었습니다. 예. 이게 비속어가 아니죠? 네,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보통 이제 홈페이지라든가 이제 사전에 없는 말, 신조어 네. 이런 책들이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출간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왜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시절에 재임 시절에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굳이 하나를 꼽자면 자장면을 짜장면으로 하게 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찻대기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네. 신조어로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충격을 이슈가 됐던 용어입니다. 예. 찻대기라는 게 정확히 뭐죠? 이 떼다라는 말과 차라는 말이 이제 합성 네. 된 건데요. 이 떼다라는 건 이런 거죠. 내가 너에게 한미천을 떼어주마.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체에서 일부분을 떼는 거죠. 예. 근데 이 단위가 그냥 차 단위로, 자동차 단위로 떼준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2.5톤 트럭. 2.5톤 승용차가 아니군요. 예. 2.5톤 트럭. 예. 이 트럭이라 그냥 트럭 자체를 준다는 건 아니겠죠. 트럭 자체만 해도 이제 엄청나죠. 네, 트럭도 하나도 몇 억 할 텐데요. 근데 그렇죠. 트럭만 준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현금이 들어있다 이런 거죠. 예. 다행히 그때는 5만 원짜리가 없었죠. 다행이네요, 예. 정말. 그러면은 그때 약 100억씩인 거죠. 100억. 차 한 대가 이제 100억 정도의 현금을 실었던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만 원짜리로. 5만 원짜리였다면 이제 5대 정도가 5대. 대단하죠? 네. 근데 이게 이 찻대기, 그러니까 한 트럭에 예. 몇 억씩을 현금을 싣고, 그리고 100억이라고 하셨나요? 그렇죠. 100억치의 현금을 싣고 누가 누구에게 줬다는 건가요? 예. 2002년이지요. 네. 16대 대선. 그러니까 네. 2002년이니까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렇죠. 때죠. 예. 이회창 후보하고 이제 노무현 후보가 이제 격돌했었던 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150억 원의 뇌물을 네. 불법 정치 자금을 LG로부터 네. 트럭채 받은 네. 것을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이제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삼성, 네. SK, 현대자동차, 롯데 대기업들이죠. 대기업들은 다 들어가는 거죠. 네. 예. 각각 100억씩 받죠. 찻대기로 예. 그렇게 받았군요. 그래서 걸린 것만 823억의 뇌물을 받은 거죠. 이게 받은 게 한나라당이죠. 예.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
뭐 천막당 사오고 뭐 이랬던 난리가 그렇죠. 났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래서 이 당 이름이 바로 이제 차떼기 정당이다. 네. 라고 했다는 거죠. 이게 그냥 뭐 의혹 수준이 아니었고 그때 이제 드러났던 겁니다. 이미. 예. 차떼기 그 정도로 돈을 받았다. 근데 사실 지금 이 역사 대자비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유가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불법 대선 자금 비리가 또다시 일고 있기 때문이죠. 예, 맞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던 대선 당시에 예. 그때 대선 자금들이 또 이제 차택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차택인지 아니면 비타 500댁인지는 모르겠지만 왕왕 여기저기서 오갔다라는 게 이야기들이 예.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예, 당시 그 2002년 대선 당시 불법 대선 자금을 파헤친 수사했던 사람이 대검 중수부장이었었던 안대희. 그러니까 이 안대희 씨가 바로 이제 국무총리 네, 후보였었죠. 나왔던 사람이죠. 예, 그러다가 그리고 이 김기춘 비서실장, 네. 전직 비서실장이죠 지금. 네네. 박근혜 대통령의 전직 비서실장이던 김기춘 실장이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네네. 이회창 후보의 특보 단장이었죠. 그리고 지금 비서실장인 이병기 네. 비서실장이 바로 이회창 후보의 정치 특보죠. 야, 그렇다면 그때 당시 드러났던 밝혀진 것만 800억 이렇게 나오는 차떼기 이 돈들을 어쨌건 그 최측근들이 같이 보지 않았겠냐, 볼 수밖에 없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인물들이 대부분 지금 현재 그 성완종 리스트의 8인의 리스트 돈을 받았다는 대선 당시에 돈을 받았다는 8인의 리스트에도 이름을 같이 올리고 있다는 게 참 희한한 역사 대자뷰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네. 있는 사람이 이완구 총리, 그 다음에 또 홍준표 도지사. 총리는 이제 측근이 지금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죠. 이번 주 중에 또 홍준표 도지사가 직접 소환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 사람들이 보통 2억 네. 정도를 받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기업이 경남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재벌 축에도 못 드는. 그렇죠. 이게 이번 사건 터지기 전에는 뭐 이렇게 이름 잘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죠. 예. 근데 이런 기업이 몇 억씩이었다면 다른 정말 LG, 삼성 이런 대기업들은 뭐 어느 정도 수준이었겠냐. 2002년만 해도 밝혀진 것만 800억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인데 네. 댓글도 써야 되죠. 그럼요. 사이버 심리 전단도 운영을 해요. 네네네. 돈 많이 듭니다. 예, 돈이 많이 들죠. 그리고 네. 또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렇죠. 이것은 2002년 당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것은 이회창 대통령 후보가 직접 받았겠습니까? 아유, 자기가 예. 받으면 뭐예요? 쓰질 못하는데. 그죠. 이게 다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조직을 가동한다거나 네네. 여러 가지를 한다거나 네네. 이럴 때 쓰이는 겁니다. 대통령 후보는 만지질 않아요. 예. 본인이 직접 예. 어떻게 쓸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대통령 후보가 지는 거죠. 그쵸. 왜? 대통령 선거에 쓰인 자금의 책임은 그쵸. 회계 책임자와 그 후보자 당사자가 지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상. 네네. 그렇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성완종 게이트, 성완종 스캔들의 대선 자금 네. 의혹의 책임 네. 당사자는 바로 대통령 본인이다. 네네. 대통령 그쵸. 본인을 수사할 수 있는 검찰. 네. 그것이 가능할까? 특검이 돼야 되겠죠. 예, 네, 그런 맞습니다. 이야기가 특검입니다.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 건 성완종 리스트 경남 기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때 차떼기 때도 그랬지만 사실은 대기업들이 더 큰 문제거든요. 이게 성완종 리스트가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정말 묻히고 넘어갔을 법한 일인데 맞습니다.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정말 몇 톤 트럭들이 이번에는 5만 원권으로 얼마나 오갔을지 모르는 일이다. 예. 이게 이제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죠. 네. 오늘 74강으로요. 박정희의 거짓말, 한강의 기적 편을 함께 하셨습니다. 예. 네, 마무리로 한 예. 말씀 해주실까요? 어제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네네. 이틀 후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이죠. 작년 어버이날 네. SNS에서 이런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어떤 어머님이 네. 노란 천에다가 예. 매직으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카네이션은 꿈도 안 꾼다. 어. 내 새끼 한 번만 안아보자. 예. 아직도 실종된 예.
오늘 그 세월호 그 시행령이 쓰레기만도 못한 세월호 시행령이 네.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최경환 부총리에 의해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하죠. 네. 예. 그렇게 유족들을 비롯해서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특조위까지 반대를 하고 나섰던 시행령이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통과됐습니다. 이제 뭐 통과됐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예. 뭐 통과되는 과정도 밀어붙임이었지만 언제쯤 우리 세월호 유족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죄책감 없이 부를 수 있을까 참 가슴이 아프네요. 가족의 달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죠?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지만 가장 2015년 5월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잔인한 가정의 네. 달이 되지 않을까. 네, 너무나도 마음 생각이 아픕니다. 듭니다. 예. 네, 오늘도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는 75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